안녕하세요. 입시양명입니다. 수능 실채점 결과 이후에 수학 나의 표준 점수가 상승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표준 점수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험의 난이도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즉 올해 수학 나형의 시험이 어려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0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수학 나 1등급 구분 표준 점수가 135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수학 나형은 올해 149점으로 지난해 139점보다 10점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형, 나형 둘 다 어려웠지만 나형이 조금 더 어려웠다. 이렇게 올해 수능 결과로 확인이 되었죠. 절대평가로 실시됐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좀 무난했었다라는 평이 있었던 만큼 1등급 비율이 7.43%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소 쉽게 출제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지난해 영어 1등급 학생들의 비율이 5.3%였기 때문인데요. 5.3%에서 올해는 7.43%니까 1등급이 좀 늘어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영어에서의 변별력보다는 다른 과목에서의 변별력이 올해는 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학하고 또 탐구에서 일부 과목, 자연계는 역시나 지구과학이 좀 어려웠었고요. 그다음에 사회탐구에서는 경제 과목이 어려웠었던 결과가 그대로 가채점 결과랑 크게 차이 없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탐구에서의 어떤 변별력, 내가 탐구 점수가 유리하다면 탐구에서 유리한 선을 마련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수학 성적이 남들보다 좀 높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수학에서 유리한 선을 찾을 수 있는 대학들을 고려해서 정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수능 최고점 표점이 140점이었어요. 그래서 2019학년도에 이제 기록됐었던 150점에 비해서는 국어의 표점이 좀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점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표점이 높아지면 난이도가 있었다. 표점이 낮아지면 그만큼 시험이 좀 쉬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수능일수록 이제 최고점, 최고 표점이 오른다라고 하면 해당 시험 평균이 낮아진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는 조금 무난했었다라는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점자 비율로 살펴보면요. 만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국어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다, 불수능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만점자 비율이 0.03%였다라고 해요. 즉 전체 수능 응시 인원에 비해서 보면 148명 정도가 국어 만점을 획득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올해는 0.16%로 전체 수능 응시자에서 777명 정도가 국어 만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수학의 경우 가형은 만점자 비율이 지난해 0.39에서 올해는 0.58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인원수로 따지면은 올해 수학 가형, 즉 자연계 수학에서 만점자는 893명이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나형이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형 같은 경우에는 만점자 비율이 지난해는 0.24%, 비율 그 인원수로 따지면 810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0.21%로 줄어서 전체 응시자 수에서 수학 나형의 만점자는 661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만점자의 비율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만점자의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백분위에서의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점자의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백분위는 상대적인 서열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올해도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국어는 자연계나 인문계나 동일하고 수학에서의 차이가 이렇게 있었고 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등급의 비율이 늘어난 상황이고 따라서 이제 어찌 보면은 탐구에서의 유불리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탐구 과목을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조금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표점 최고점을 기준으로 각 탐구 영역의 최고 점수를 보자면 윤리와 사상의 표점이 지금 62점,
표점 최고점이 62점, 반면에 경제는 72점으로 10점의 격차가 벌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탐구 영역에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10점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라는 건데요. 1등급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난이도 차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대학별 표준 변환 점수를 사용하죠. 그래서 속속들이 이제 그런 변환 점수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점을 지금 받았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탐구 영역을 어떤 탐구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최고 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 만점, 원점수로는 만점으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표준 점수로 바뀌었을 때는 점수 차이가 나기 마련이죠. 따라서 동일한 만점자라 하더라도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반드시 둘 다 붙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사회탐구에서 제가 윤리와 사상 그리고 경제 과목을 비교를 해봤었는데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구과학이 올해는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탐 역시 물리 1이나 지구과학 2가 표점 최고점이 66점이었던 반면에 지구과학 1은 74점으로 전체 2개의 과목에서의 표점 차이가 8점 정도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 2, 또 지구과학 1이 어려웠고 물리 1은 또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됐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물리 1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과목별로 표준 점수의 최고점을 기록한 탐구 영역은 경제, 사회탐구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가 72점, 그리고 동아시아사와 법과 정치, 사회문화가 각 67점, 한국지리가 66점, 생활과 윤리, 세계지리, 세계사가 각 65점, 윤리와 사상이 62점으로 표점을 기록했고요. 과탐의 경우에는 지구과학 1이 가장 높았어요. 표준 점수가 74점, 물리 2가 70점, 생명과학 2가 68점, 화학 1, 생명과학 1, 화학 2가 각 67점, 물리 1, 지구과학 2가 각 66점 순으로 표점 차이를 내고 있었습니다. 표준 점수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험이 어려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3을 앞두고 탐구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꽤 있어요. 기말고사를 끝내놓고 이제 예비 고3 상황에서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탐구 과목 설정을 어떻게 이미 물론 3학년 때 배울 교과목은 정해져 있지만 이들의 고민은 이제 이것이죠.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내가 부족한 또는 탐구 과목 공부를 해야 하는데 지금 3학년 1학기 때 수능 모의고사를 응시했을 때 선택하는 사탐 과목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수하는 사탐 과목하고 동일하게 가져가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가 3학년 1학기 때 뭐 법과 정치라든지 경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사실 수능 모의고사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하기는 심리적인 부담이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사회문화라든지 생활과 윤리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1, 2학년 때 배웠던 과목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그러면 다시 사회문화나 생활윤리를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과 정치나 경제 같은 좀 난이도 있는 사탐 과목을 미리 선행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고3을 앞두고 현재 고2 학생들의 고민은 이런 부분들인데요. 2020학년도 수능에서 사탐의 경우 가장 학생들이 많이 응시했었던 과목은 생활과 윤리였어요. 그래서 올해도 14만 6,832명이 생활과 윤리의 이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했다라고 하는데요. 사회문화가 그 뒤를 이어서 13만 9,144명이 응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10만 명 넘게 응시한 과목이 2개가 절대적이고 그 다음으로는 뭐 한국지리, 세계지리, 윤리와 사상, 동아시아사, 법과 정치, 세계사, 경제. 그러니까 경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시험도 어렵지만 응시한 인원수가 5,661명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응시 인원수의 비율로 따져서 백분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지다 보니 학생들의 부담이 좀 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과탐의 경우에는 이제 지구과학 1을 선택했었던 학생이 가장 많았는데 올해는 지구과학 1이 탐구 과목에서 가장 어려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수험생 14만 8,540명이 지구과학 1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또 생명과학 1이 그 다음을 이제 차지했는데 전체 응시자의 12만 8,033명이 생명과학 1을 선택해서 시험을 본 것이죠. 그 다음에 화학원, 물리원, 지구과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화학 2, 물리 2의 순으로 학생들이 시험을 응시했는데요. 물리 2, 화학 2 같은 경우에는 2,700명, 2,900명 이렇게 응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응시 인원수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제2외국어나 한문으로 탐구 과목 하나를 대체할 수 있는 학교를 염두에 두고 제2외국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죠. 제2외국어는 대부분 학생들이 아랍어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아랍어를 전체 수능 응시자의 72.3%가 제2외국어에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2외국어 한문에서 이제 아랍어를 선택한 수험생들이 47,074명, 전체 72.3%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보다 조금 더 높아졌었던 것 같아요. 제2외국어는 아랍어 다음으로는 일본어, 중국어, 한문, 베트남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순이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의 선호도 또는 시험을 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아랍어의 표준 점수 최고점은 93점 올해 나왔었고요. 가장 표점이 낮았었던 것은 이제 스페인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어가 표점이 67점으로 제2외국어에서도 아랍어와 스페인어의 최고 표점 차이는 26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차이가 컸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제2외국어 한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사실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외국어에 쏠리는 현상이 조금 달라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과 계열 학생이 아닌데도 자연계열 학생인데도 이제 수학을 나는 잘 못해, 수학이 약해 생각하는 학생들은 인문계열의 수학인 수학 나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자연계열이지만 응시는 수학 나형으로 했어요 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는데요. 주로 이렇게 문과 학생들이 선택하는 수학 나형을 응시해서 시험을 치른 자연계열 학생들, 즉 이과생들은 19.9% 올해 그 비중을 차지했었다라고 해요. 전년보다는 조금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전년에는 22.7%의 학생이 수학 나형을 응시했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줄어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이과생들의 수학 나형 응시는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수학 가나에 구분을 두지 않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수학 가형을 딱 지정해서 이 과목을 자연계열에서는 응시해야 돼 또는 수학 가형에 대한 가산점을 두고 있는 학교에서는 이과생인데 수학 나형을 응시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지원선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지원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실채점이 이렇게 발표되고 난 이후에 연이어서 각 대학들이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나에게 유리한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죠. 우리가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대학별로 변환 표준 점수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또 대학별 환산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사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비해서 수학의 변별력이 높았고 탐구에서 사회탐구에선 경제 또 과학탐구에서는 지구과학 1의 변별력이 높았었던 시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탐구 표점 최고점이 각 탐구 영역별로 편차가 크다라는 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점은
지난해에 비해서 수학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탐구 영역에서도 각 영역마다 표점의 차이, 편차가 큰 것 때문에 내가 어떤 탐구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유불리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